안녕하세요. 톡톡 사연에 올라오는 사연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시청하는 애청자입니다. 여러 사연자들의 다양한 사연을 듣고 있다 보니 저와 제 아내의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어느덧 40대에 접어든 직장인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참 재미없는 학생이었어요. 공부밖에 모르고 연애도 할 줄 몰라서 초중고에 이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도서관에서만 살았습니다. 뒤늦게 군대에 다녀올 때까지 흔히 말하는 모쏠, 모태 솔로였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저에게도 결혼을 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내와는 집안 어른을 통해 주선된 선자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교사로 한동안 재직하셨던 큰아버지의 제자라고 하더라고요. 큰아버지는 그녀의 중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이렇게 참하고 착실한 처녀가 없는데 자라면서 저처럼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이날까지 시집을 안 가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사회인이 되었을 무렵 큰아버지께서는 그런 저를 눈여겨보시다가 자신의 애제자와의 만남을 주선시켜 주셨습니다. 처음 만난 아내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게 그지없었습니다. 왜 이런 아리따운 연인이 이제껏 시집도 못 가고 연애다운 연애도 제대로 못 해봤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밖에 모르던 새님인 저에게는 아깝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좀 나눠보니 확실히 남자랑 대화하는 게 어색해 보이긴 했습니다. 대화도 툭툭 끊어지고 무엇보다 저를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이렇게 일어날까요? 네, 다음에 봬요. 뻘쭘한 분위기를 더 못 견딘 제가 자리를 파하는 제안을 했고 그녀는 상투적인 다음에 보자는 말로 인사를 나눈 뒤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어색해하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번 만남도 물 건너 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그녀에게서 먼저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준석 씨, 그날 잘 들어가셨어요? 우리 다음에 보기로 했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저는 당연히 그녀가 첫 만남에서 헤어질 때 한 다음에 보자는 말이 그냥 예의상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진심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아, 봐야죠. 봐요, 우리. 언제가 좋을까요? 저는 오늘도 괜찮은데. 네? 오늘이요? 음, 좋아요. 그럼 오늘 봐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당일에 바로 보자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먼저 연락을 해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어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은 그녀는 확실히 남자를 많이 못 만나본 티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만 생각이 들게 행동을 했으니까요. 그러다가도 지금처럼 이렇게 먼저 연락이 오기도 했다가 막상 만나보면 어색해하고 헷갈리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연애 경험이 없다 보니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는데 어느 날은 더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미주 씨,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는데 큰아버지 입장 생각해서 자꾸 나오시는 거면 안 그러셔도 돼요. 우리 그래도 알 거 다 아는 성인인데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네?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그 마음에 안 든다고 한 적 없는데
준석 씨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면 미주 씨는 제가 마음에 든다는 말씀이세요? 음, 네. 그녀는 몇 차례 쭈뼛거리더니 이윽고 힘겹게 긍정의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이 관계를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던진 말이었는데 이내 돌아온 아내의 답변이 저를 마음에 들어한다니 살면서 여자 입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게 처음이어서 많이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미주 씨가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줄 알았어요. 만나서도 말씀도 잘 안 하시고 문자도 단답으로만 대답하시고 그래서 그냥 스승님이신 큰아버지 입장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몇 번 나와주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선생님 생각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렇게 여러 번 나오지는 않죠. 제가 표현에 조금 서툴러요. 그 부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세상에 이렇게 어색하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커플이 또 있을까요? 그날 이후부터 모쏠이었던 어색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교제 초반에는 아내가 계속해서 어색하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만나서 데이트할 때의 어색함이 계속되는 것은 물론 떨어져 있을 때도 문자의 답도 잘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될 때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는데도 이렇게 계속 저를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는 모습이 계속되길래 저는 그녀를 진지하게 앉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미주야, 나는 아직도 미주 마음이 헷갈려. 분명히 내가 마음에 든다고도 했고, 그래서 교제도 시작한 건데, 남자친구인 나를 불편해하고 어색해하니까, 진짜 나를 좋아하긴 하는 건지, 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당연히 좋아하지. 아니, 그 이상일 거야. 근데 오빠, 나 사실 말 못한 얘기가 있어. 내가 이렇게 사람 대하는 게 어색해하고 심지어는 남자친구한테까지 이러는 거 다 이유가 있어. 괜찮으면 들어줄 수 있어? 그녀는 무언가 상기된 채로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 말해봐. 다 얘기해봐. 그게 사실 나는 어린 시절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 왕따를 당했었는데 그게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커다란 사건이 되어버렸어. 그 기억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으면서 살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 정말 눈물나게 노력했어. 정신과의 도움도 오랫동안 받았고 오랫동안 이어오던 약물 치료도 지금이 되어서야 조금씩 끊고 있어. 내가 사람들 대하는데 어색해하고 특히 오빠를 대하는 데 있어서 더 그러는 거 사실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내 마음이 또 상처받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러는 거야.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천사 같은 여자가 그런 아픈 기억을 안고 있었다니요. 그녀는 점점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오빠도 너무너무 좋은데, 아니,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더 맞을 거야. 그런데 오빠를 사랑하면 더 사랑할수록 오빠도 나한테 상처 줬던 사람들처럼 나를 떠나버릴까봐 무서워. 그러다 보면 선뜻 다가서지 못하겠어. 오빠가 나를 버린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퍼서
못 견딜 것 같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미주야. 내가 널 왜 버려? 너처럼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착한 여자를. 그랬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난 계속해서 밀어내는 미주를 원망만 했어. 미주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네 곁에 이렇게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면서 언제까지고 곁에 있을 거라고 위로했고 그녀는 끝내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제게 더욱더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 특유의 어색함이 잘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녀 입장에서 많이 노력하면서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2년여의 교제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주야, 아니 여보,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부부야. 부부로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자. 고마워, 오빠. 정말 고마워. 아내는 결혼식 날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만남을 주선해 주셨던 큰아버지가 정말 문자 그대로 펑펑 우셨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봤으면 큰아버지가 아내의 친아버지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로 아내와 큰아버지가 각별한 사제지간인 줄 그날 다시금 새롭게 느꼈습니다. 저는 아내의 지난 모든 상처를 다 덮어주고 다 깨끗이 치유해주고 싶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내를 괴롭힌 사람들을 찾아다가 법의 무서운 철퇴를 가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렇게 해보자고 아내에게 슬며시 몇 번 제안해보았지만 아내는 또 다른 보복이 무섭다며 늘 거절했습니다. 저도 아내가 두려워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에 더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힘들었던 과거와는 반대로 저희 부부의 결혼 생활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는 결혼을 하니까 연애할 때보다 훨씬 더 헌신적으로 변했습니다. 한번 세상에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다 보니 세상이든 저에게든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다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부가 되고 나니까 저를 일생의 사랑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제게 완전히 마음을 연 아내 덕분에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정성스런 도시락을 차려주었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칠첩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항상 저의 와이셔츠는 주름이 없이 빳빳하게 펴져 있었고 출장이라도 가는 날에는 캐리어 안에 속옷부터 양말, 겉옷까지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아내가 준비해 준 것이지요. 저는 정말로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싶었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늘 정성스럽게 차려진 제 도시락을 보면서 부러워했고 장가 가더니 사람이 더 깔끔해졌다며 칭찬했습니다. 현모양처라는 말이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 되어가는 요즘이지만 제 아내는 문자 그대로 현모양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아내가 몸살이 심하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살이 그렇게 심한데도 퇴근하고 돌아온 저를 위해 저녁상을 차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여보, 몸도 안 좋은데 무슨 저녁이야. 내가 알아서 챙겨 먹을 테니까 여보는 얼른 누워서 쉬어. 아니야, 오빠. 그래도 밥은 집밥으로 챙겨 먹어야지. 아내는 끙끙대며 기어코 밥상을 다 차리더니 그제야 방 안에 들어가 몸을 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가 심하게 감기 몸살에 걸린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여름마다 돌아오는 아파트 수도관 청소 때문에 온수가 하루 종일 안 나온 날이었는데 하필이면 전날 쏟아진 폭우로
집안이 몇 시간 동안 정전이 됐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출장인 저의 옷가지들을 미처 다 빨지 못한 상태였는데 아내는 세탁기도 안 돌아가는 상황에서 찬물로 손빨래를 다 했다고 하네요. 아무리 여름이었지만 쪼그려 앉아서 그 많은 빨래를 찬물로 손빨래를 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갔던 것입니다. 아내는 고무장갑을 끼고 빨래를 하며 깨끗하게 때가 지워지지 않는다고 늘 맨손으로 손빨래를 하던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가지가 몇 개도 아니고 며칠씩 빨래를 그렇게 하다 보니 안 그래도 몸이 약한 아내가 몸살이 날만도 했습니다. 저는 그쯤 되자 아내의 그런 헌신을 마냥 고맙게 넙죽 받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아내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좀 괜찮아? 고마워. 몸도 안 좋은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니야, 여보.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지. 그 간은 잘 맞았어? 그럼 여보가 하는 음식은 항상 맛있지. 그나저나 여보, 그동안 내가 회사 일이 바빠서 가사 일을 잘 못 도와줬는데 이제 집안일은 서로 분담해서 하자. 나 여보가 이렇게까지 몸에 병나면서 나를 위해 헌신하는 거 너무 미안해서 못 견디겠어. 아니야, 여보. 여보는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오잖아. 여보는 집안일 걱정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밖에 나가서 맘 편히 일하는 데만 집중해. 나는 금방 또 괜찮아질 거야. 여보, 나는 너무 고마운데 가끔 여보가 나한테 헌신하는 거 보면 솔직히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우리 결혼 전에 여보가 나한테 했던 말, 나 아직도 기억해. 내가 당신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했던 말. 혹시 당신 나한테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헌신하는 게 그런 두려움에서 그런 건 아니야? 아내는 제 말을 듣자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주에 정신과 상담에 다녀온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상담실에 갔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내 얼굴이 너무 좋아졌대. 결혼하고 나서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다고. 선생님도 많이 기뻐하셨어. 내 이런 밝은 모습은 처음 본대. 그래서 약을 이제 끊어도 될 것 같다고. 그래?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있다고 하셨어. 내가 얼굴도 좋아지고 다 좋은데 무언가 알 수 없는 초조함이 엿보인대. 그 부분을 제대로 다루기 전까지 함부로 약을 끊을 수 없다고 하셨어. 그게 뭔데? 그 초조함이라는 게 설마... 맞아. 여보가 지금 말한 그 부분이야. 나 사실 여보랑 결혼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정말 행복했고 여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표하시더라고. 계속 쫓기고 있는 느낌이 든다면서. 그런데 그럴수록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럴 때마다 주문처럼 아니야, 나는 쫓기고 있지 않아. 나는 남편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되뇌었어. 그 마음은 어느새 선생님을 향한 반발심이 되어서 선생님 말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더 내 몸을 괴롭히면서 여보를 내조했어. 그러다가 이렇게 몸살이 심하게 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더 불안해졌어. 내가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여보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 결혼과 동시에 사라졌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었나 봐.
그리고 그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인정해버리면 또다시 여보가 나를 떠날지도 모른 생각에, 그런 생각에 더 내 몸을 갈아가면서 집안일을 했던 것 같아. 아내는 긴 고백을 늘어놓다가 눈물이 차올라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다시 말하지만 나는 결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아. 여보의 마음이 불안하면 매일매일 이 말을 해줄게. 하루에 1000번도 더 할 수 있어. 여보의 마음이 안정될 수 있다면.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설마 했던 저의 생각이 맞았던 것입니다. 저를 향한 분에 넘치는 헌신은 남편으로서 저를 사랑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혹시라도 제가 자신의 곁을 떠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더욱더 기를 쓰고 헌신을 했을 거라는 저의 생각이요. 저는 그쯤 되자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 쑥대바스트로 만든 못된 사람들과 사건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괜찮다면 여보 학창시절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어? 불편하면 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당신을 좀 더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어. 아내는 잠시 고민을 깊게 하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야기할 때도 된 것 같네. 길고 지루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들어줘. 아내는 그렇게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학창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는 어릴 적엔 무척 밝고 명랑한 소녀였습니다. 지금의 수줍고 숫기 없는 모습과 대조되게 오히려 말갈량이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밝고 티 없이 맑았던 아내의 인생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바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왕따를 당하게 된 사건 때문인데요. 그 시작은 이랬습니다. 아내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무렵의 일입니다. 아내에게는 아주 어릴 적부터 동네에서 친했던 친구 희진이가 있었는데요. 희진이와는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서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기는 했지만 학교에서는 같은 반이 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같은 반이 되면서 둘은 서로 뛸 듯이 기뻐했다고 하네요. 희진이는 누가 봐도 정말 예쁘게 생겨서 여학생들의 부러움과 남학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학생이었대요. 그런 희진이와 친했던 아내였기에 아내 옆에도 친구들이 북적북적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희진이가 안 좋은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어요. 중학교 3학년 선배 중에 일진이었던 오빠가 이 희진이를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뭐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일이야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일진 오빠의 접근 방식이 상당히 불량했다고 합니다. 야, 박희진, 너 학교 끝나고 뭐하냐? 나랑 오토바이 타고 한강 놀러 갈래? 네? 저 끝나고 학원 가야 해요. 얘 답답한 소리 하네. 학원은 무슨 학원이야. 그냥 땡땡이 치고 이 오빠랑 놀러 가자, 응? 안 돼요. 그만 돌아가 주세요. 아이씨, 너 죽고 싶어? 다시 한번 말한다. 끝나고 정문 앞으로 안 나오면 너 죽을 줄 알아. 혜진이는 협박에 가까운 일진 오빠의 접근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날 방과 후에 후문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다음 날이 되자 쉬는 시간에 그 일진 오빠는 다시 저희 반에 찾아와서 문을 쾅 열며 희진이를 협박했습니다. 야, 네가 나를 바람 맞춰? 너 진짜 죽고 싶어? 왜,
왜 이러세요? 싫다는데 왜 자꾸 그러시냐고요? 어쭈, 앙칼지게 구네. 야, 너 한 번만 더 바람 맞추면 야, 박승호, 너 뭐하냐 지금? 금방이라도 희진이라 한 대 칠 것 같은 일진 오빠를 제지하고 나선 것은 다름 아닌 같은 반의 민지연이었습니다. 너 지금 나 놔두고 바람 펴? 이 나쁜 새끼야. 아, 나 또 인연이 귀찮게 하네. 야, 너랑 나랑 언제 사귀었냐? 바람은 무슨 얼어 죽을 바람. 당장 꺼져. 이 오빠 지금 작업 중이니까. 야, 이 나쁜 새끼야. 그럼 나한테 했던 건 뭔데? 민지연은 손바닥으로 일진 오빠의 등짝을 마구 때리며 울었다고 합니다. 아, 나 진짜 이게 죽을라고? 일진 오빠가 제지하며 소리를 지르는 순간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 담임 선생님이 저의 큰아버지이십니다. 야, 거기, 너네 뭐야? 3학년이 여기에 왜 와 있어? 수업 종쳤으니까 얼른 돌아가. 아이씨. 야, 민지연, 너 두고 보자. 어이, 이쁜이, 다음 시간에 또 올게. 일진 오빠는 돌아가는 와중에도 희진이에게 찝적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사건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연이는 대놓고 희진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연이 진짜 그 일진 오빠랑 사귀었던 건지 어쨌던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지연이가 그 일진 오빠를 좋아하고 있었고 그런 일진 오빠가 희진이에게 찝적대니까 배알이 꼴렸던 것입니다. 문제는 지연이란 아이의 위치였습니다. 민지연 역시 학교의 일진이었는데 거기서만 그쳤어도 좋으련만 그 아이는 무려 학교 이사장님의 딸이었습니다. 이사장님의 후광을 등에 업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던 학교에서 알아주던 양아치라 선생님들도 함부로 손을 못 대던 학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민지연의 희진이를 향한 괴롭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볼 때마다 어깨로 툭 치고 가는 것은 물론 수업 시간에 뒤에서 지우개 가루를 던지며 희진이를 괴롭혔습니다. 같이 다니는 일진 무리는 그런 광경을 보며 킥킥대며 좋아했는데 아내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정말 악마 같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비교적 가벼운 시비로 희진이를 괴롭히더니 하루는 정말 못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수업 종이치고 책상 서랍에 교과서를 꺼내려던 희진이가 기겁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왜 그래? 희진아, 무슨 일이야? 책상 안에 쥐가 손발을 벌벌 떨며 희진이가 가리킨 책상 서랍에는 죽은 쥐가 피 묻은 채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반 아이들은 아연실색하며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광경을 보면서 민지연은 자신의 일진 친구들과 함께 뒤에서 킥킥대며 웃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장난을 쳤어? 누구야? 당장 안 나와? 담임이 있었던 큰아버지는 정말로 크게 화가 나서 범인을 색출하려는데 민지연이 뒤에서 킥킥대던 걸 멈추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선생님, 그거 쥐가 아니고요. 박희진이 임신해서 애 떼놓은 거래요. 뭐야? 너 이 자식, 일로 당장 나와! 화가 머리 끝까지 난 큰아버지는 민지연을 앞으로 불러 세웠는데 민지연은 조금의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더랍니다. 왜요? 뭐, 어떻게 하라고? 너 이 자식, 당장 교무실로 따라와! 큰아버지는 민지연의 손목을 잡고 교무실로 끌고 가려는데 민지연이 생쇼를 시작하더랍니다. 어? 교사가 학생 몸 만진다. 성추행이에요.
담임이 자기 학생 성추행해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교실이 쩌렁쩌렁 울리더랍니다. 큰아버지가 잠시 당황해서 멈칫하던 사이 가만히 있던 아내가 등장했습니다. 야, 민지연, 그만해. 쪽팔리지도 않냐? 이거 다 너가 저지른 짓이잖아. 너가 희진이 대놓고 괴롭히는 거 여기 모르는 사람 있어? 어디서 일진 양아치한테 차이고 와서 엄한 화풀이야? 뭐? 넌 또 뭐야? 찌끄레기 같은 게. 죽고 싶어? 선생님, 그동안 민지연이 희진이 엄청 괴롭혔어요. 희진이가 보복당할까봐 선생님한테 말씀 못 드리고 있었는데 저 쥐도 분명히 민지연이 저지른 짓이에요. 전현이 미쳤나? 야,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야, 민지연, 너 이게 사실이야? 이거 사실이면 너 큰일 나 각오하고 있어라. 아, 선생님이 뭘 어떻게 할 건데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난장판이 된 교실은 아수라장이 됐고 큰아버지는 그 길로 교무실로 달려가 이 일을 선생님들께 알리고 머지않아 학폭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큰아버지가 그동안 민지연이 희진이를 괴롭혔다는 증거를 모아서 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위원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김상우 선생, 그러니까 민지연 학생이 저질렀다는 이 학폭이 증거는 없고 다른 학생들의 증언뿐이라는 것이지요? 그 학생들은 지금 어디 있죠? 네, 증언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들아, 어서 들어. 어? 아니, 왜 미주 너밖에... 그랬습니다. 처음 충격적인 쥐 사건을 마주한 같은 반 학생들은 놀라는 마음에 처음에 큰아버지의 움직임에 동조를 해주었으나 학교의 이사장의 딸이자 일진이라는 막강한 파워를 가진 민지연이 무서워 학폭위원회 당일이 되자 모두 꼬리를 내뺀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은 건 희진이의 절친인 아내뿐이었죠. 한 명뿐인가요? 이러면 곤란한데. 그리고 죽은지를 희진 학생의 책상에 재현 학생이 넣었다는 증거나 증인이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정황상 지원 학생이 그랬다는 게 확실합니다. 김상호 선생, 지금 무슨 큰일 날 소리라는 거예요? 정황만 가지고 억울한 학생에게 그런 끔찍한 누명을 더 씌우는 게요? 오히려 무고죄로 김 선생이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겠구만. 네? 아니, 그게 무슨... 자, 본위원회는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민지연 학생에게 씌워진 학교 폭력에 관한 모든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들 대부분이 징계위원들이시기 때문에 바로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구를 징계한다는 거죠? 징계위원회에서 김상호 선생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무고한 민지연 학생을 모함한 담임 김상호 선생을 3개월 감봉 조치에 처한다. 위원장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위원장님. 의문이 가득한 학본위원회는 그렇게 큰아버지만 억울하게 끝이 났습니다. 위원회가 끝나고 다들 자리를 나서는데 민지연이 큰아버지만 들리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이, 꼰대 아저씨. 또 나한테 덤벼봐. 그 다음엔 감봉으로 안 끝날 테니까. 큰아버지는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민지연을 노려봤지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결과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이 아마도 피해자인 희진이었을 겁니다. 희진이는 큰 충격을 받고 멀리 부산에 사는 큰 이모댁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희진이가 받았을 충격이 서울과 부산의 거리만큼이나
크게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희진이와 눈물의 마지막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희진아, 미안해. 내 증언만으로는 사건이 밝혀지지 않았나 봐. 정말 미안해. 아니야, 미주야. 너는 할 만큼 했어. 도와줘서 고마워. 마음 같아선 너도 데리고 전학 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거지. 나는 엄마 아빠가 정말 어렵게 이 학교 입학시켜 주셨잖아. 그런 엄마 아빠 기대를 저버릴 순 없어. 아쉽다, 미주야. 우리 꼭 계속 연락하자. 알았지? 그랬습니다. 아내도 이 썩은 학교에서 탈출하고 싶었지만 힘든 형편에 부모님이 어렵게 보내주신 사립학교라서 차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진짜 커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괴롭히던 희진이가 전학을 가버리자 새로운 놀잇감이 필요했던 민지연 무리는 그 화살을 아내에게 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이, 정의의 용사. 친구 잃어버리고 혼자 학교 다니니까 기분이 어때? 이제부터 너는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그 이후부터는 문자 그대로 아내에게 지옥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희진이가 당했던 죽은 쥐 사건은 귀여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민지연 무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아내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학교에 등교했는데 책상이 온통 칼로 난도질되어 있고 빨간 글씨로 온갖 저주의 말들이 써 있었습니다. 걸레 임민주, 임민주 임신 4개월, 임민주 아빠 5명.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들이 더 있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망측해서 이 정도까지만 적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이 되어 체육복을 갈아입었는데 운동장에 나가서 두 줄로 뛰고 있으니 갑자기 뒤에 학생이 놀라서 소리치더랍니다. 민주야, 너 바지. 어머나, 이게 뭐야? 아내의 체육복 바지가 날카로운 면도칼로 베어져 있어서 달리기를 하는 순간 벌어져서 속옷이 훤히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입을 때는 몰랐는데 달리면서 점점 벌어지도록 누가 손을 써놓았던 것입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당연히 저 악마 같은 민지연이었겠죠. 아내는 지금도 그 순간만 생각하면 창피해서 얼굴이 후끈 달아오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날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으면 갑자기 위에서 물벼락이 쏟아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놀라서 밖으로 나가보면 낄낄거리며 도망가는 민지연의 무리의 뒷모습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민지연은 입에 담지도 못할 잔인하고 망측한 일들로 아내를 괴롭혔는데 아직까지 정신이 온전히 붙어있는 것이 대단하다고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참다 못한 아내는 이번에는 모든 증거를 모아 큰아버지에게 제출을 했고 큰아버지는 다시 용기를 내어 다시 학폭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열린 학폭위원회 날. 김상호 선생, 또 같은 선생의 같은 학생. 이번에는 피해자만 바뀌었네요. 네, 위원장님. 이번에는 증거가 명백하게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임민주 학생은 평소부터 민지연 학생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또 저번 학폭위원회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박희진 양과 절친한 사이이죠? 네, 그건 맞습니다만 그 얘기는 갑자기 왜? 그러면 임민주 학생이 원한 관계에 의해서 민지연 학생을 모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임민주 학생은 절대 그럴 학생이 아니에요. 여기 증거가 이렇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증거야 원한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위원장님? 그렇다면 임민주 학생이 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증거를 대보세요. 아, 정황상 그렇다는 거죠. 정황상. 우리 김상호 선생이 그렇게 좋아하는 정황 말이에요. 위원장님! 자,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민재현 학생이 임민주 학생을 주도적으로 따돌리고 괴롭혔다는 증거가 명확치 않으므로 민재현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린다. 자, 그럼 역시 이번에도 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볼까요? 또 시작입니까, 위원장님? 민재현 학생을 재차 무고한 김상호 선생에게 3개월 무급정직 처분을 내린다. 위원장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분노에 가득 찬 큰아버지의 외침 뒤로 악마 같은 민재현의 조롱만 다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꼰대 아저씨, 아무리 애써보라니까. 마지막에 누가 웃나.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댄다 해도 이 사장의 끈앞풀이었던 학폭위원회와 징계위원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버지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주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 선생의 힘이 없어서 너에게 이런 몹쓸 일을 겪게 하는구나.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 잘못 아니에요. 울지 마세요. 미주야, 선생님 징계받고 돌아올 때까지 꿋꿋이 잘 버텨야 한다. 다음에 올 때는 꼭 선생님이 그 못된 녀석들 벌받게 해줄게. 감사해요, 선생님. 그렇게 큰아버지의 징계 기간 동안 아내를 향한 민재현의 괴롭힘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당연히 이 사장인 아버지를 등에 업은 민재현을 제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아버지의 징계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내는 그날도 죽을 결심을 수도 없이 고쳐가며 힘겹게 등교를 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책상에 각종 폐륜과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이 적혀 있어 하는데 깨끗이 치워져 있더랍니다. 응?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하루는 체육 시간이 끝나고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책상이랑 가방에서 민재현 무리가 버려놓은 쓰레기며 피 묻은 생리대며 각종 더러운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가방 안이 깨끗하더랍니다. 그 일은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민재현 무리가 제풀에 실증이 나서 괴롭힘을 그만둔 건가 하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괴롭힘은 여전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리 마치 아내의 자리와 책상 및 주변은 깨끗이 치워져 있더랍니다. 그러던 중 그 일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수도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그러고 있으면 숨어있던 민재현 무리가 양동이에 걸레빵 구정물을 한가득 담고 있다가 아내가 지나가면 퍼붓고 도망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날도 역시 구정물을 맞을 각오를 하고 지나가는데 역시나 구정물 한 바가지가 날라오더랍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 아내의 옷은 거의 젖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놀랍게도 아내가 맞았어야 할 구정물 세례는 그새 아내 앞에 나타난 큰아버지에게 다 쏟아졌다고 합니다. 뭐야? 꼰대가 왜 저기 있어? 아이씨, 기분 잡쳤네. 야, 가자. 야, 민지연, 너 이리 와. 아, 뭐예요?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왜 끼어들어요? 진짜. 그래, 앞으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해. 니네 잘난 아버지 등에 업고 날뛰던 말던 어디 해보라고. 근데 너 앞으로 미주 괴롭힐 거면 그건 나한테 해. 나
어차피 자존심도 없고 쪽팔린 것도 없는 놈이니까 나한테 하라고. 할 자신 있으면 해봐 어디. 선생님. 뭐야. 영웅납셨네. 그런다고 내가 안 할 줄 알고? 못할 것도 없지. 두고 봐라. 그렇게 민지영 무리가 조롱을 하며 떠나간 자리에서 아내는 구정물에 흠뻑 젖은 큰아버지를 보면서 울먹였습니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왜 제 대신... 대신이라니 미주야. 애초에 이런 끔찍한 짓을 당해야 하는 사람도 없고 그걸 대신해야 할 사람도 없어. 이 선생님이 무능력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이제부터는 저 못된 년들이 하는 짓거리 혼자 당하게 안 둘게. 미주야, 꼭 기억하렴. 넌 혼자가 아니야. 선생님, 그럼 매일 제 책상이랑 가방 치워주셨던 것도...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게 고작 그것밖에 없더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정말.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 이후로 큰아버지는 쉬는 시간마다 아내를 지켜주러 나타나셨습니다. 아내의 책상과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고 아내에게 향했을 분필, 칠판 지우개, 쓰레기 더미, 각종 오물 등은 큰아버지가 대신 맞아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계속 보던 민지연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아, 저 꼰대 뭔데 자꾸 나타나? 어이, 아저씨. 그런다고 멋있는 줄 아세요? 민지연,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해보자. 아, 재미없어. 아, 저 꼰대 아빠한테 말해서 잘라달라고 해야지. 그렇게 큰아버지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민지연은 제풀에 지쳐 슬금슬금 괴롭힘의 빈도가 줄어들었고 아내의 이 끔찍한 상황을 뒤늦게 전해들은 장인 장모님은 뒤늦게 아내의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그때가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칠 때쯤이었으니 1년여의 괴롭힘 동안 아내는 정말 잘 버텨냈습니다. 여기까지 듣는데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보, 아니,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아니야, 여보. 다 김상훈 선생님 계셨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어. 정말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순간이지만 상호쌤 때문에 버틴 거야. 진짜 상호쌤은 나한테 진짜 은인이야. 이렇게 완벽한 남편까지 선물해 주셨잖아. 아내와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지난날의 아픔을 회상하며 밤새 울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 지났을까요? 아내의 심정을 또 크게 뒤흔들 만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먼저 괴롭힘을 받아서 부산으로 전학 갔던 희진이 기억하시죠? 아내와는 그 이후로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얼마 전 전해 들은 소식으론 건강이 많이 안 좋았다고 했어요. 마지막을 생각할 정도로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아내는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희진이가 부탁을 하나 하더랍니다. 미주야, 나 이제 보고 싶은 사람들 다 봤어.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같은 반 친구들, 걔네들은 아직 다 못 봤다. 마지막 가기 전에 꼭 보고 가고 싶은데.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너랑 내가 그 학교 동창회에 그동안 안 갔던 이유는 뻔하잖아. 혹시 미주 네가 용기 내줄 수 있으면 이번에 열린다는 그 중학교 2학년 동창회 같이 한번 가줄 수 있어?
혹시라도 네가 불편한 자리면 인사만 하고 금방 나오자. 아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자신을 괴롭힌 주동자였던 민지연이 나올 수도 있고, 아내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던 시절에 방관만 했던 이들만 가득한 자리에 간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뿐인 절친 희진이의 부탁인데다가 둘 다 동병상련의 아픔이 있었기에 두 사람은 손 꼭 붙들고 용기 내어 그 동창회에 한번 나가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전화 붙잡고 계속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희진 씨랑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전화해. 알겠지? 알겠어, 여보. 별일 없겠지. 나도 희진이만 생각하면서 얼른 다녀올게. 저는 걱정이 한가득 앞섰지만 마지막으로 친구 얼굴들 보고 가고 싶다는 희진 씨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기에 불안한 마음으로 아내를 그 자리에 보내주었습니다. 몇 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내의 전화로 희진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형부, 지금 미주가 많이 취했어요. 혹시 데리러 와줄 수 있어요? 네? 미주가 술을요? 아니, 술 한 잔도 못하는 사람인데. 알겠어요. 얼른 갈게요. 저는 술을 한 잔도 못하는 아내가 취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그 동창의 자리를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는 아내는 이미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만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아내와 희진 씨를 그렇게 괴롭혔던 악마, 민지연도 있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인사불성이 된 아내는 혀 꼬이는 발음으로 민지연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야, 민지연, 왜 그랬냐? 너 우리한테 왜 그랬어? 너 때문에 불쌍한 우리 희진이 병들었잖아. 너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람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죠? 희진 씨와 주변 동창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아내가 더 짠해졌습니다. 아내는 동창회 자리에 희진 씨와 도착한 이후 얼마 안 있어 민지연이 도착했는데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리고 이 자리에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민지연은 자기가 20여 년 전 저질렀던 만행은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 아내와 희진 씨를 제대로 기억도 못하더랍니다. 지금은 어디 대기업가의 사모님이 되어서 편하게 지낸다고 하던데 아마 이미지 관리 때문에 더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민지연의 모습에 화가 난 아내는 주구장창 술을 들이켰고 만취가 된 상태로 계속 민지연에게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기업가 사모님으로서 이미지 관리를 해야 했던 민지연은 계속 언짢은 표정이었습니다. 아, 이쪽이 민지연 씨? 아내 통해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속으로 분노가 가득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 네. 반가워요. 아내분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까 얼른 데려가시죠. 네, 그렇게 하죠. 그럼 또 뵙겠습니다. 또 별일이 있을까요? 그럼 들어가세요. 아내를 통해 전해들은 특유의 업신여기는 태도로 저를 대하던 민지연은 제가 아내를 부축해서 문 밖을 나서려는데 일부러 들으라는 듯 말했습니다. 아, 어디서 남편도 꼭 지같이 찌질한 놈만 만났네. 오랜만에 기분 좋게 동창회 왔다가 똥 밟았지 뭐야?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더 이상 이성의 끈을 붙잡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혜진 씨, 차에서 미주랑 잠깐만 기다리실래요? 금방 다시 올게요. 네? 아, 네. 그렇게 하세요.
저는 차에다 안전하게 아내와 희진 씨를 데려다 놓고 다시 민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 아직 정식으로 명함을 못 드렸네요. 여기 제 명함. 아, 아직 안 가셨네요? 어디 뭐 하시는 분인지 좀 볼까? 반갑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김준석 검사입니다. 제가 또 뵙자고 했죠? 적어도 아버지 일로 한 번 이상은 더 뵙게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무슨... 네, 아버지 민현찬 이사장님의 비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입니다. 아버지 통해서 제 이름은 들어보셨죠? 아유,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신나게 해드셨더라고요. 그리고 따님 명의로도 많이 해드셨던데 따님도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겠죠? 네? 아니, 잠깐만요, 검사님. 저를 향해 하대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민지연은 갑자기 대뜸 제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검사님, 그러면 우리 아버지 사건 담당 검사님이 동시에 임미주 남편이시라고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검사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아버지 일만은 좋게 좋게 넘어가 주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민지연의 비리 가득한 아버지의 담당 검사가 바로 저입니다. 아내의 과거 얘기를 듣던 중 아내가 다녔던 중학교의 이사회가 무언가 심상치 않아서 그 이후로 직업병이 발동을 해서 조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대학생쯤 때였을까요? 큰아버지가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신다고 해서 조금 의아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 기억까지 퍼즐이 한 번에 맞춰지더군요. 이 학교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에 바로 조사에 착수를 했고 아니나 다를까 이 사장의 비리가 화수분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이미 압수수색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자기 집에 그런 큰일이 터졌는데도 뻔뻔하게 동창회에 나와서 거들먹거리고 있던 민지연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해 보였는지요. 그러다가 제가 담당 검사라고 하니까 바로 꼬리 내리고 무릎을 꿇는데 이렇게 쉽게 굴복할 거였으면 그 시절 내 아내는 왜 그렇게 괴롭혔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머지않아 그쪽한테도 담당자가 갈 겁니다. 부디 성실히 조사에 임해주세요. 검사님. 저는 애초롭게 비는 민지연을 뒤로하고 술에 취한 아내와 희진 씨를 무사히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민지연과 그의 아버지는 비리에 깊게 관여된 혐의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아마 부녀가 둘 다 중형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야 아내의 복수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전해 들은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구나. 고마워, 여보. 고마워.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생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온 아내의 복수극에 함께 통쾌하신가요?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이번 사건으로 아내의 가슴에 쌓인 모든 상처가 다 씻겨져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사 같은 사람이 이겨냈을 그 무수한 세월을 생각하면 가슴이 한없이 먹먹해지거든요. 게다가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정말 슬플 뿐입니다. 오죽하면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이렇게까지 흥행을 했겠어요. 그 드라마의 각본이 잘 쓰여진 덕분도 있겠지만 많은 이들이 개탄하고 공감할 만한 주제인 영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 못지않게 정말 잘 이겨낸 사람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학교 폭력과 왕따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아니 이 인류에서 영원히 뿌리 뽑히기만을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씩 더 건네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톡톡사연 애청자입니다. 이번에 통쾌한 일이 있어서 처음으로 사연이라는 걸 보내네요. 사실 저만 알고 있기 아까운 사연이거든요. 다른 분들은 사연도 잘 쓰시던데 제가 글쓰기에는 소질이 없어서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여자가 밖에서 일을 하고 남자가 집에서 애들 보고 집안일하는 건 흔치가 않잖아요. 하지만 최소한 저희 집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습니다. 낯도 많이 가리고 얌전한 성격인 아버지는 저랑 동생들이 아주 어렸을 적부터 집에서 저희를 도맡아서 육아에 전념했어요. 그래서 저와 동생들은 어렸을 때 유치원에 가면 늘 아버지가 배웅을 해주었고 마중을 나왔으며 학교에 들어가서는 부모님 참관 수업 같은 것들이 있을 때도 언제나 어머니 대신 아버지가 와주셨습니다. 옛날에 어린 마음에는 그게 조금 부끄러울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집 친구들은 전부 다 엄마가 오는데 저희 집만 아빠가 온 거였으니까요. 친구들도 왜 너희 집은 아빠가 와? 너희 아빠는 일은 안 해? 라고 묻는데 그 악이 없는 순수한 질문이 제게는 창피함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엉엉 울면서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도 엄마가 학교에 왔으면 좋겠어. 왜 나만 맨날 아빠가 학교에 오는 거야? 중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저희 집이 남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했습니다. 저희 집의 실질적인 가장은 어머니였고 아버지는 바깥일을 하는 어머니와 다르게 집안에서 내조를 담당했죠. 아마 저희 아버지는 어지간한 집 어머니들보다 요리도 청소도 빨래도 다 잘하실 겁니다. 소풍 갈 때면 늘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주셨는데 보통 애들 도시락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저와 동생 기죽지 말라고 어릴 때는 어떤 도시락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달라진다는 우스갯소리를 하시면서 도시락을 싸는 날만 되면 늘 새벽같이 일어나서는 하루 종일 김밥을 싸고 유부초밥을 만들며 3단 도시락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문어 모양 소세지는 기본이었고 유부초밥에는 콩이나 김으로 눈, 코, 입을 박아서 보기에도 예쁘게 만들었어요. 덕분에 소풍날만 되면 친구들은 물론이고 선생님들까지 죄다 제 주변에 와서는 도시락을 구경할 정도였습니다. 어머, 우리 소연이는 도시락도 너무 예쁘네. 어머니가 싸주신 거야? 아니요. 엄마는 밖에서 일하고 도시락은 늘 아빠가 싸주세요. 그리고 그 도시락의 출처가 어머니도 아닌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전부 다 한 번씩 놀랐죠.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성격입니다. 젊을 적부터 도배를 했다는 어머니는 일의 특성상 남자들이 많은 환경이라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머니와 같이 일하던 동료들은 은연중에 여자가 그 힘으로 도배를 할 수는 있겠어? 라는 식으로 어머니를 자주 무시했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다른 동료들보다 훌륭하게 도배를 해내서 다른 사람들 길을 팍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대장부 기질이 있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지난 일에는 뒤끝이 없고 쿨하며 누가 사과를 하면 화가 나 있다가도 금방 풀어지는 성격 덕에 어머니는 눈의 가시 같았던 동료들과도 금세 친해지며 수십 년 이상을 도배 일에 종사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성격과 실력이 소문나서인지 나중에 가서는 어머니가 여자라고 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은 없어지고 오히려 어머니랑 조금이라도 더 얘기를 해보고 그 실력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저는 그런 어머니가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남자친구들에게 저희 어머니 자랑을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 엄마는 젊을 때부터 도배 일을 하셨는데 어지간한 남자들보다도 일 잘하셔. 실력도 인정받고 있으셔서 일도 엄청 많이 들어오시고
친구같이 친근한 성품을 지니고 있기도 한 어머니는 저와 동생에게는 언제나 좋은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나중에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남들과는 조금 다른 저희 집안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만나게 된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저희 집을 무척이나 특이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일을 하시고 아버님이 집에 있으시다고? 신기하네. 그러다가 직접 저희 부모님을 만나게 될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그 만남 이후 남자친구는 저희 어머니에게 엄청 깊은 감명을 받았는지 어머님 진짜 너무 멋지시다. 나도 당신 어머님처럼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가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 무척이나 큰 계기가 되었어요. 적어도 당시 제가 봐온 남편은 그런 말을 진심 없이 할 사람은 아니었고, 당시 그 말을 할 때 표정이 정말 누구보다 진정성 있어 보였거든요. 결혼에 대한 결심을 한 뒤 실제로 이행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반대 없이 무조건 오케이 하시는 분들이었기에 금방 허락받을 수 있었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기세로 상견례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일단 저희 집을 제대로 이해해 준 만큼 시부모님도 그런 분들일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물론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했는지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어머니의 행동에 심히 당황하신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 성격이 워낙 화통하고 호쾌한 편이라 약간 격식이 필요한 자리에서도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분이긴 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 어머니의 성격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기에 당황스러우셨을 만하죠. 아무래도 결혼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하고. 아유, 뭐 신경 쓸 게 있습니까? 둘이 좋으면 되지. 아, 뭐, 그렇죠. 일단 둘이 결혼하는 거긴 하니까. 그러고 보니 결혼식은 호텔에서 올리는 게 어떨까요? 이번에 저희 집 양반이랑 같이 좋은 곳을 하나 봐뒀거든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깔끔하고 조금 비싸긴 하지만 서비스도 좋다는 얘기가 많아서 전 거기가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해 두신 곳이 있으신가요, 사돈어른? 아유, 요즘 시국도 이런데 그런 비싼 데 잡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인원 제한도 있고, 우리 동네 좋은 데 있는데 그냥 거기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객들도 호텔에서 한다고 하면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뭐, 그렇기는 하지만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고 하나뿐인 결혼식인데 그런 곳에서 돈을 아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아유,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게 최고죠. 그게 다 돈입니다, 돈. 그 돈 아끼면 더 좋은 곳에 쓸 수도 있을 텐데 조금 약소하게 가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몰랐는데 시어머니는 그 상견례 자리가 당황스러운 걸 넘어서 저희 어머니를 교양 없는 무식한 여자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화장실을 간다고 잠시 일어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손을 씻기 위해 뒤따라 화장실로 갔는데 시어머니가 제가 화장실에 들어온 걸 몰랐는지 전화로 저희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아니, 내가 사돈 될 여자가 그렇게 무식한 여편네인 줄 알았겠어? 결혼식을 무슨 시장통에서 생선 사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몰라. 정말 무식한 여자 같아. 무슨 말이 통해야 말하던지 하지. 이 결혼 모르고 싶다 정말. 물론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황스러웠을 시어머니도 이해가 되긴 했기 때문에 전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하고 못 들은 척 다시 상견례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머니 옆구리를 콕 찌른 다음에 어느 정도는 좀 맞춰드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부터는 그래도 다행히 서로 의견 조율을 해가면서 시어머니도 그다지 나쁘지 않고 저희 부모님도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잡은 뒤 결혼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무래도 가끔씩은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같이 만나는 날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는 줄 모르고 평소대로 행동을 하셨어요. 시어머니도 그 앞에서 저희 어머니께 크게 면박을 주거나 한 적은 없지만 나름대로 알게 모르게 많이 스트레스가 쌓이신 것 같았죠. 몇 개월 전에 우연히 남편과 시어머니가 통화를 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새벽이었고 자고 있던 저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잠깐 일어났는데 화장실에서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시어머니와 통화하고 있었죠. 제가 평소에 한 번 자면 일어나질 않는 성격이라 남편은 제가 잠이 든 걸 확인하고 설마 중간에 깰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채 그냥 볼일을 보면서 편안하게 시어머니와 전화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결혼 다 끝난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 하기도 싫은데 내가 너희 결혼식 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니? 네가 괜히 무식하게 도배 같은 거밖에 할 줄 모르는 여자 집에 장가를 가니까 내가 이 꼴을 보는 거 아니야. 아이,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장모님이 무식하다니. 넌 그동안 그 여자가 나랑 대화할 때 교양 하나 없는 거 못 봤니? 주변 사람들이 이거 알아봐라. 얼마나 수근거리겠어. 내가 벌써부터 고개를 못 들겠다. 아유, 나 참 쪽팔려서 원. 장모님 성격이 워낙 시원시원하시니까 그러는 거지. 시원시원은 무슨 시원시원이 다 죽었다냐? 아무튼 내가 근간에 사돈끼를 한번 죽여놔야겠어. 이참에 벽지도 좀 바꿀 겸 사돈한테 도배일 부탁해야겠다. 설마 한가족 된 사이인데 안 받겠다고 하진 않겠지? 엄마, 장모님 불편하게 꼭 그래야겠어?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 서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장모님은 도배업을 오래 하셔서 아마 거친 공사 현장에서 살아남으려고 말투도 그렇게 변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참고 넘어가. 어머 세상에, 너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벌써부터 네 장모 편 드는 거야? 자식 키워도 다 소용없다더니 틀린 말 하나도 없네. 엄마, 그게 아니잖아 지금. 됐어. 그만 말해. 그나마 남편이 어떻게든 중간에서 저희 엄마 편을 들어주며 시어머니를 말리려고 했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전 정말 제대로 마음먹고 이혼까지 갔을 겁니다. 그러나 시어머님만의 문제였고 남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참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 기를 죽일 목적으로 도배를 부탁하려고 하는 시어머니의 심보가 괘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전화통화를 듣기 불과 얼마 전에도 시댁을 갔었는데 도배할 필요 없이 깨끗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스스로 자기 목적을 밝히긴 했지만 정말 그 도배 부탁은 저희 어머니를 말 그대로 엿먹이기 위한 것이 목표일 게 틀림없었어요. 전 우선 시어머니가 정말 그런 일을 저희 어머니께 부탁할지 지켜보기로 했죠. 그냥 말만 그렇게 하고서 실제로는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전화를 우연히 듣고 한 일주일 뒤에 저희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돈어른이 집 도배를 해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혹시 사돈어른 어떤 취향인지 아니? 내가 사돈어른이랑 얘기를 많이 해봤어야지. 그래도 너는 며느리니까 알 것 같아서 전화해봤다. 결국 시어머니는 정말로 저희 어머니에게 도배 부탁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제가 엿들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전화 내용을 고지고대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무식하고 배운 거 없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어머니의 행동이 시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어머니 기를 죽이려고 도배를 부탁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탁을 고지곳대로 들어주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것까지 전부요. 어머님이 설마 정말 엄마한테 그렇게 연락했을 줄은 몰랐는데. 어머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상황에 안 맞는 것 같으면 엄마랑 직접 이야기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유치하게 기를 죽이니 어쩌니 하는 거 솔직히 난 너무 화나. 그러니까 엄마가 그 부탁 알아서 잘 거절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어머니는 오히려 그런 시어머니 태도가 정말 웃긴 모양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저랑 전화를 하면서 깔깔 웃더니 어머니는 제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본인은 그런 거에 쉽게 당하지 않는다면서요. 야, 엄마가 그 힘든 도배를 몇십 년 동안 한 사람이야. 너희 시어머니보다 배로 약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고 훨씬 더 악질적인 방향으로 나 물먹이려는 사람들도 많았어. 그런데 그거 다 이겨냈다. 너희 시어머니 정도면 양반이지, 양반. 아유, 그런데 네 시엄마 정말 웃기다. 쫌스러워가지고 그걸 마음에 담고 있었다니. 혼자 객기 한번 부리려나 본데 뭐 장단 한번 맞춰주면 되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어머님이 잘못한 거잖아. 분명 엄마가 이거 받아들이면 어머님이 그때까지도 은근히 엄마 돌려가면서 욕할 텐데. 나 그런 거 듣기 싫단 말이야. 그래. 내가 네 마음 왜 모르겠냐? 그런데 정말로 괜찮다. 네가 정사돈어른 신경 쓰이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내가 아주 콱 잡아버리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어머니는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자기만 믿으라고 큰 소리를 치셨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호언장담하니 저 역시 무작정 어머니에게 시어머니 부탁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어머니는 저와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에게 도배를 해드리러 갈 테니 언제쯤이 좋냐고 날짜까지 잡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도배 핑계로 저를 불러서는 은근히 어머니를 무시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는 곳이 58평이거든요. 두 분이서 사시기에는 확실히 넓은 집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걸 콕 집어 이야기하면서 사돈이 이렇게 넓은 집 도배를 해보셨을란가 몰라. 내가 도배 같은 걸 직접 맡겨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 정도 집은 한 얼마나 드리면 되니? 100만 원? 200만 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이 도배해주는 건데 내가 몇십은 더 얹어줄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말씀해달라고 전해주렴. 라면서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주는 척 돌려서 비꼬는데 진짜 화병이 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본인한테 다 맡기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저 웃으면서 그런 건 어머니랑 직접 이야기해보라고 애둘러 말한 뒤 쌓여오는 분노를 참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도뱃날 당일. 역시나 그날도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가 오기도 전에 앞서 걱정하는 듯 굴면서 재차 저희 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아유, 내가 괜히 사돈한테 도배를 부탁한 거 아닌가 몰라. 그래도 한가족 된 사이니까 조금이라도 팔아드리려고 부른 건데 괜한 짓 한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더 얹어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해, 응?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엄만 더 주시라고 해도 아마 안 받으실 거예요. 마음만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릴게요. 제가 다시금 끓는 화를 간신히 잠재우고 있을 무렵 어머니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도도한 걸음으로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틈을 비집고 어머니가 불쑥 커다란 사다리를 어깨에 메고 들어오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서는 뒷걸음질 치더라고요.
저는 종종 어머니가 도배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설마 어머니가 그렇게 큰 사다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올 줄은 꿈에도 몰랐나 봅니다. 아유, 사돈, 좋은 아침입니다. 여전히 놀란 얼굴을 하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서야 시어머니는 자기가 너무 과도하게 놀랐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헛기침을 한번 하며 어머니에게 인사를 했지만 이내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깜짝 놀라 뒤로 넘어갈 지경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의 손짓 한 번에 아직 열려있는 현관문 뒤로 거짓말 조금 보태 30명이 되는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거든요. 저조차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고 어머니에게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전해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 역시 시어머니만큼 놀란 얼굴을 한 채 그 엄청난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뒤를 따라 들어온 남자들의 연령대는 다양해 보였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 보였어요. 어머니는 하나도 놀랍지 않다는 듯이 익숙한 얼굴로 남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꼬박꼬박 대답하며 각자 자리를 잡고 도배를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입을 떡 벌리고 쳐다보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자니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확 휘어잡는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어머니 집 도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일이라곤 팔짱을 끼고 남자들에게 이것저것 지시를 내리고 가끔씩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완전 번거롭게 하려고 작정을 했는지 도배 디자인도 방마다 무척 까다롭게 부탁을 했고 애초에 집 자체도 넓어서 도배를 다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어머니가 데려온 사람들 덕분에 정말 딱 2시간 만에 시부모님이 살고 있는 58평의 주택의 도배가 전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얼떨떨한 얼굴로 집안을 둘러보는 시어머니의 뒤를 따라서 저도 이곳저곳 돌아봤는데 완전 새 집처럼 말끔했어요. 어디 하나 엇나간 부분도 없고요. 시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고 그런 시어머니 앞에서 어머니는 여전히 나가지 않고 있는 남자들을 대충 소개해 주었습니다. 사돈이 도배를 부탁하는데 내가 그냥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내 제자들 좀 불렀습니다. 다 내 밑에서 짧아도 3년, 길게는 10년 정도 구른 녀석들이라 실력 하나는 엄청나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사돈. 네, 그렇군요. 어때요? 깔끔하죠? 제자들 실력이 이 정도는 됩니다. 동수야, 만약 AS 할 일 생기면 네가 집이 가까우니까 사돈 어른한테 바로 뛰어와야 된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사장님 사돈이신데 당연히 제가 5분 만에 튀어와야죠. 시어머니는 이미 어머니의 귀에 완전 눌린 상황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시어머니도 아마 저희 어머니가 혼자 오거나 기껏해야 1~2명 정도 보조 인력을 데려오는 걸 생각했을 텐데 무려 3년에서 10년 가까이 도배를 배운 제자들을 몇십 명이나 데려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게다가 그 제자분들은 이미 전부 독립을 해서 각자 자기만의 도배를 하는 분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단 1명도 빼지 않고 전부 도배 쪽에서는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인력들이 시댁에 죄다 모인 것이었죠. 시어머니 역시 그걸 모르지 않았기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아꼈습니다. 전문가들을 한 손으로 부리는 어머니 앞에서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분명 자기가 어머니를 도배 부탁으로 부르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어머니를 찍어 누르며 상황을 휘두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한테 슬쩍 들은 건데 원래 다 같이 이렇게 모일 수 있을 만큼 시간이 널널하신 분들이 아닌데도 어머니가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사정을 설명하자
다들 원래 잡혀있던 예약까지 옮겨가면서 이날을 위해 다 모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시어머니가 이 부분까지 알았다면 더욱 깜짝 놀랐을 겁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시어머니가 충분히 기가 죽은 상태였기 때문이었어요. 사돈, 이쪽 방도 보세요. 어때요? 도배는 마음에 드시나? 네, 깔끔하고 괜찮네요. 당연히 그래야지. 이래봬도 여기 이놈은 도배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버는 애고 저놈은 한 1,500 되려나? 사실 사돈집 정도는 나 혼자 와도 충분한데 사돈이 도배를 궁금해하는 것 같기도 해서 일부러 데려온 거예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무시하고 있던 도배 전문가가 한 달에 1,000만 원대의 돈을 번다고 하니 믿기지 않는 듯한 눈이었어요. 그 타이밍에 맞춰 한 남자가 에이, 스승님은 저희의 배는 더 많이 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통에 시어머니는 잔뜩 얼빠진 표정을 했죠. 아유, 그거야 잘 벌 때나 그런 거고. 나도 요새는 자네들이랑 비슷하지 뭐. 아무튼 사돈, 이제 볼 일은 더 없죠? 네. 내가 우리 딸한테 들었는데 사돈이 내 생각해서 특별히 돈 더 많이 준다는 이야기를 했다더만. 가격 알려줄 테니 거기에 사돈이 성의껏 더 넣어주시오. 아유, 이번 달은 그냥 사돈 덕에 내가 몇백 더 벌었네.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러고 보니 사돈 어른도 도배하는 거 직접 봤는데 이참에 나 따라서 도배라도 한번 배워보는 거 어때요? 사돈처럼 늙음하게 일 없이 집에만 있고 그러면 골병 들기 십상입니다. 나도 특별히 사돈이니까 아낌없이 노하우 잔뜩 알려줄 테니 관심 있으면 연락하시오. 사돈, 저는 이런 쪽에 어떤 일이든 처음엔 다 어렵죠. 저랑 말동무나 하면서 도배나 하러 댕깁시다. 운동 삼아 좋고 돈도 벌어 좋고 이런 걸 일석이조. 마당 쓸다 돈 줍기라고 하죠. 사돈, 저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전 이만 갑니다. 딱 자기가 한 그대로 어머니에게 비꼼을 돌려받은 시어머니는 어머니가 남자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갈 때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을 생각하면 진짜 천년 묵은 체증도 싹 내려갈 정도예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전처럼 저희 어머니를 무시하는 발언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저희 어머니에게 예의 바르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도 시어머니 나름대로 그날 느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더 이상 어머니를 무시하지 않으니 전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부디 시어머니가 이대로 마음을 제대로 고쳐먹고 더 이상 남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어머니랑 사이가 별로 안 좋기도 했지만 요즘 같은 일을 겪고 나니까 정말 더 견딜 수가 없이 싫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제가 무슨 서러운 소리를 듣고 별일을 다 봐도 그냥저냥 참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걸까요? 어머니는 자기 며느리가 진짜 되게 우습게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알고 계시나 봐요. 원래 저는 일찍 결혼할 생각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어머니가 자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가고 남들처럼 사는 걸 보고 싶다고 하도 성화를 부리셔서 어쩔 수 없이 당겨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사실 요즘은 이렇게 시댁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다 해주는 며느리들은 없다면서요. 제가 제법 이 시대치고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아무튼 저 결혼할 때는 어머니가 그런 걸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셨어요.
생각해보면 저도 참 뭐가 그렇게 아쉽다고 맞춰드렸던 걸까요? 그런데다 결혼 후 명절이 되면 어머니는 정말 조금도 쉴 새 없이 저를 부려대셨고 장손 며느리라는 소리를 해가면서 온 친척들을 다 불러다가 식사 대접을 시키시는 거예요. 남편도 중간에서 저에게 힘들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런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딱히 제 편을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어딜 보니 제일 나쁜 남편은 같이 화를 내거나 부인이랑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갈수록 저는 그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딱 그런 역할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저의 이런 수고를 결코 모르는 것 같진 않고 알고 있긴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자기 엄마가 저를 시켜대고 온갖 수발을 다 들게 하는 상황에서 딱히 지켜주지도 않았거든요. 원래 우리 둘끼리는 딱히 문제될 일이 없었는데 시댁만 다녀오면 남편과 저는 아주 험악하게 싸웠어요. 하다 남편은 이제 저를 남들이랑 막 비교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미정아, 어른들이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렇게 맞춰드리길 싫어해. 엄마 이번에 그렇게 좋아하는 거 봤잖아. 난 그걸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흐뭇하던데. 넌 그거 조금 도와드리고 그렇게 불만이 많아? 내 친구 와이프들은 너처럼 안 그래. 얼마나 시어머니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는지 알아? 이때 저는 더 못 견디겠어서 홧김에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명절 내내 어차피 단 한 번도 친정과 통화하지 못했고 나도 내 집이 있는 여자인데 너무 화가 나서 못 참겠더라고요. 집에선 어쩌다가 이렇게 온 거냐며 당황스러워 하시고 우리 남편에게 전화해서는 다시 데려가라고 했었나 봐요. 결국 얼마 안 되어 남편도 매우 불편한 기색으로 우리 집으로 찾아왔고 전 정말 꼴도 보기 싫었지만 어쩜 이렇게 사위와 며느리는 입지가 다른 건지 저희 엄마는 사위 뭐가 이쁘다고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수습이 됐고 어머니와 제가 딱히 마주할 일이 없으면 우리는 평범하게 지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어머니의 간섭이 더 심해지고 툭하면 친척 누구들 불렀으니 오라가라 하는 덕에 저는 조금도 편하게 지낼 수 없었죠. 이런 와중에 글쎄 남편은 제가 맨날 어머니로 인해서 하소연하는 모습을 듣기 싫은 건지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저에게 해버릴지 뭡니까? 너 진짜 그렇게 우리 엄마가 싫냐? 그럼 그냥 다 집어치워. 어떻게 날 애지중지 키워온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나 이제 너 같은 여자랑 못 살아. 그만하자고. 이때 이 말이 얼마나 청천벽력처럼 느껴지던지 전 정말 눈앞이 완전히 깜깜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뱃속에는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기도 있었고 이런 저에게 이혼 얘기를 하다니요. 솔직히 아기를 갖기 전이었다면 저도 어떻게 판단했을지 모르겠으나 그때만 해도 으쌰으쌰 잘 살아보자며 우리는 결심했었어요. 둘 사이에 특별히 문제가 생길 거란 생각도 못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임신해서 배부른 저를 맨날 끌고 다니는 어머니가 정말 너무하다 생각해서 그것에 대한 불만을 좀 얘기했더니 저런 말을 해대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입만 뻥긋거리다가 겨우 입을 뗐어요. 애는 어쩌고? 뱃속에 이 애기는 어떡하라고? 그러자 남편은 콧방귀를 팡팡 뀌어대면서 전혀 상관없는 듯 말하더군요. 뭘 어쩌라고? 네가 키워야지. 네 자식은 소중한 줄 알면서 어떻게 남의 부모 자식 관계를 그렇게 쉽게 말하냐? 너 진짜 마음 그렇게 못되게 먹고 살면 벌 받는 거야. 알아? 어쩜 자기 애를 뵌 부인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이때 들은 말은 저에게 있어서 평생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잘못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의 말을 들을 상황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당시 저는 처음 아기를 갖고 나는 것에 대해 나름 걱정이 많을 때라
남편의 이런 말까지 듣고 나니 더 불안해지고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냥 바보같이 남편 손을 붙들고 그때 왜 그렇게 매달렸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여보, 그만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어머니께 잘할게. 어떻게 나랑 얘기를 그냥 버리듯이 말할 수가 있어? 이제 당신한테 그런 말 안 할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눈 딱 감고 그때 이혼을 질러버렸어야 했는데 저도 어린 새댁이었고 임산부였고 너무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혼하면 정말 큰일 나고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걸로 생각해서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며 바보같이 빌고 또 빌었어요. 그런데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원래 남편의 본색이 드러나게 된 건지 아니면 사람이 변하게 된 건지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점점 말을 세게 하고 못되게 하고 어머니도 그런 자기 아들의 상태를 알았던 건지 어째 더 저를 많이 불러대고 귀찮게 하셨어요. 예, 너 이번에 와서 김장 좀 같이 하자. 내가 이번에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파서 못 쓰겠어. 얼른 네가 좀 건너와라. 이때 저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몸 상태였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덧붙이는 말이 정말 너무 가관이더라고요. 뭐야? 네가 힘들면 이 노인네보다 아프냐? 옛날 애기 엄마들은 다 그렇게 살면서 애를 낳았어. 너만 믿고 재료들 잔뜩 준비해놨는데 안 오면 어떡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고 당장 와. 네 서방이니 그런 모습 보면 또 얼마나 질리겠냐. 쫓겨나기 싫으면 똑바로 행동해. 와, 정말 무슨 쌍팔년도 시대의 시집살이도 아니고 요즘 같은 때에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하다니. 여자에게서 임신이란 무엇인지 참으로 기가 막히더군요. 일단은 알겠다고 말씀드리긴 했으나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건지 저는 김장하기 며칠 전부터 몸 상태가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고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로부터 갖은 원망의 소리를 들으며 병원에 누워 있었으나 어찌됐든 마음은 편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를 낳게 되었고 어차피 막달이고 언제 나와도 괜찮은 상황이긴 했지만 마음이 매우 복잡했어요. 남편은 좋아하기도 하고 수고했다고 말은 하긴 했지만 확실히 결혼 초반에 비해 무척 쎄해진 듯한 반응을 하더군요. 월급도 따박따박 갖다 주고 아기를 보는 것도 같이 해주긴 했지만 어딘가 말을 냉정하게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꾸 모든 사정을 자기 엄마 위주로 얘기하고 제가 그걸 거부하는 것 같으면 여전히 저를 협박하듯 말했어요. 야, 넌 엄마라는 게 됐으면 잘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엄마가 애기 보고 싶대서 잠깐 들른다는데 그것도 그렇게 싫으냐? 너 그렇게 우리 엄마고 우리 식구고 다 싫으면 네가 나가. 너만 나가면 해결돼. 이때 한창 몸이 아려오고 회복도 안 되고 아기를 위한 기본적인 것도 해줄 수 없어서 힘들었던 저에게 남편의 말은 비수 그 자체였죠. 아무리 한이 쌓인 원수라고 해도 아기를 막 낳고 누워서 국도 잘 못 삼키고 있는 여자한테 저게 할 말은 아니잖아요. 이때 저도 찬찬히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면서 하도 이혼을 노래하고 졸라대는 남편을 보니 생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 한쪽에서는 남편의 구박에 또 한쪽에선 아들이 우세인 걸 알고 바로 며느리를 부려먹으려는 어머니를 보니 이제는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죽는 수밖에 없으려나 싶었거든요. 이때쯤 우리의 사이는 정말 최악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남편은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수준의 사고를 쳐버리고 말았죠. 남자가 사고치는 종류는 되게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게 다 싫으면서도 이것만은 제발 하지 않길 바랐어요. 다른 이유였다면 어찌어찌 바보같이 데리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지만요.
하필 남편이 그중 제가 가장 혐오하는 부분을 건드리고 말았는데요. 그건 정말 2번 다시 생각하기도 끔찍한 다른 여자와 놀아나며 저를 완전히 기만해버린 일이었어요. 이때는 아기가 돌도 안 되었을 무렵이었는데 한창 냉전 중이긴 했지만 어째 더 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람이 엄청 단순한 건지 아니면 걸려도 상관없던 건지 어느 쪽이라고 해도 용서할 생각은 없었지만 남편은 버젓이 외도를 저에게 걸려버리게 되었어요. 그것도 본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어린 여직원과 말입니다. 같은 부서에 있다고 하면서 몇 번 이름을 얘기한 적도 있었고 저도 초반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소 우리가 사이가 좋고 무난하게 지낼 때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자꾸 그 직원 얘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대놓고 말한 건 아니었지만 스치듯 그 여직원 얘기가 나오고 저도 같은 여자이다 보니 괜히 감이 좋지 않아서 좀 집중해서 들으려 치면 금세 당황해서 화제를 돌리더군요. 그러던 차에 아기를 낳은 걸 축하한다면서 그 직원이 선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비싼 아기 옷을 사다가 선물했다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더라고요. 뭐 얼마나 친하길래 회사 직원이 이 사람한테 그리 잘 보일 게 뭐가 있다고 비싼 선물까지 보내나 싶어서요. 나중에 회사에 갔을 때 마주친 적도 있었는데 여직원이 계속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생갈거리는데 은근 기분도 나빴고 말이에요. 게다가 제가 잠깐 들렀던 날의 남편 반응도 진짜 이상했어요. 왜 말도 없이 오냐며 얼른 애기 챙겨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아유, 회사에서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와이프가 애기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 나 불편하잖아. 빨리 집으로 가. 지갑 정도야 놓고 올 수도 있는 거지 뭘 회사까지 왔어.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그리 말하는 게 저 역시 민망하고 기분이 나빴기에 본전도 못 찾고 그냥 돌아섰어요. 그런데 다시 남편 쪽을 쓱 보니 그 직원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남편 등에다 손을 올리고 토닥거리면서 뭐 지갑이 없으면 나한테 말하지 그랬냐. 내가 점심도 사주고 다 사줄 텐데 어쩌고 하면서 둘이 막 농담을 하며 사라지는 거예요. 뒤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때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애써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 그냥 단지 그날의 남편 컨디션이 안 좋았고 내가 운이 나빴을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야근하고 집에 들어온 날 다음 날은 회사를 늦게 출근해도 된다며 엄청 잠만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어요. 찡 하고 진동이 울리는데도 못 들을 정도로 자길래 진짜 피곤하긴 했나 보다 하면서 제가 대신 받으려는데 수신자 이름에 그 여직원으로 보이는 듯한 것이 같이 뜨더라고요. 김진희 대리라고 적혀 있어서 평소 남편이 맨날 말했던 그 직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받았더니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당연히 남자가 받아야 할 전화인데 여자가 받으니 잘못 건 줄 알고 끊었을 수도 있지만 그때 시간이 12시가 넘어 있었어요.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았고 정말 이런 짓을 하고 싶진 않았지만 핸드폰을 몰래 화장실로 갖고 들어와서 조금씩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끔찍한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냥 쉽게 말해 남편과 그 직원의 사이란 제가 가끔 느꼈던 그 나쁜 예감이 맞았더군요. 둘은 보통 관계가 아니었고 이미 제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무렵부터 급격히 친해졌어요. 여자 집이 꽤 잘 사는지 카톡 내용을 보니까 명품을 사러 갈 때도 남편이 무슨 보디가드 마냥 같이 따라다니고 이 여자랑 교회로 나가서 사람들 눈을 피해 놀러다니기도 했더군요. 솔직히 저 여자 핸드폰에 뭐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남편 핸드폰에는 그 여자랑 같이 보냈던 사진 같은 게 딱히 있진 않았어요. 그나마 저에게 있어
그리 최악이지만은 아는 결과일까요? 가뜩이나 남편이 싫고 증오스럽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애 때문에 참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바람까지 피운 정황을 눈으로 봐버리면 이제 더 이상 이혼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아무튼 어찌어찌 숨을 돌리면서 참고 있는 와중에 그 여자에게 카톡이 띵동 하고 온 거예요. 너무 놀라서 저는 그제서야 진동으로 알림음을 바꿨고 잠시 숨죽이고 있던 남편의 기척이 있나 없나 살피다가 다시 찬찬히 내용을 봤는데요.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걸 이미 위쪽 내용부터 따라 내려오며 봤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지만 이때 날아온 카톡 내용에 저는 이제 더 이상 화를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둘 사이의 만남은 단지 둘만의 비밀이 아니었더군요. 무려 공범이 한 명 더 있었던 거예요. 알면서 쉬쉬해주고 심지어 더 부추겨댄 공범 말이에요. 그 단 한 줄의 톡만으로도 이렇게 사람이 이성을 잃게 될 수 있는 건지 진짜 어이가 없어요. 성철 씨, 씻고 있나 봐? 아까 자기 와이프가 받는 것 같더라. 핸드폰 단속 좀 잘하고 나도 피곤해서 그냥 자고 싶은데 오늘의 기억이 너무 좋아서 말이야. 자기 어머니 진짜 따뜻하고 좋은 분이시더라. 밥도 너무 맛있고 어쩜 그렇게 반찬을 잘하셔? 김치랑 간장게장 다 환상이야. 그리고 본인은 원래 나 같은 싹싹한 며느리를 보고 싶었다고 하실 때도 너무 감동이었어. 내가 어른들한테 좀 예쁨 받고 잘하는 편이긴 한데 어머니도 이렇게 사랑해 주실 줄은 몰랐어. 이제 내가 더 잘할게. 이 내용을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솔직히 이해가 가시나요? 전 처음에 단번에 바로 이해하긴 했지만 믿고 싶지 않아서 잠깐 눈을 감고 있다가 다시 또 반복해서 읽었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건 그냥 하나로밖에 결론나지 않더군요. 우리 어머니도 이 여자를 만났고 밥이니 뭐니 반찬 얘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심지어 우리 어머니가 밥도 차려주신 모양이에요. 최근에 시댁에 발 끊은 지 몇 달 되기도 했고 나보고 손주 안 보여준다며 몹쓸 것이라고 욕하기도 하셨는데요. 그건 그렇다 치고 어떻게 어머니는 이 여자의 존재를 알고 계시는 데다가 그걸 또 집에 들여서 밥까지 해먹일 생각을 하셨던 걸까요? 저는 그냥 망부석처럼 안 그래도 웅크리고 몰래 핸드폰을 쥐고 보고 있느라 온몸에 쥐가 났기 때문에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밖에서 아기가 울어대는 통에 겨우 추스르고 나와서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두고 그냥 그렇게 와서 멍하니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아무리 며느리가 가짠치 않다지만 아무리 자기 부인이 마음에 안 든다지만 이렇게 멀쩡히 내가 눈뜨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새 여자를 자기 본가에 데려가서 밥까지 해먹이고 지들끼리 하하호호 떠들어댈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무렵까지 남편과 별의별 험한 싸움도 많이 했고 이혼 서류도 두어 번 썼다가 찍고 했었지만 이건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이혼을 하면 하는 거고 진짜 이 새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비참한 기분이 들게 만들어줘야 하는 건지 답이 안 나왔죠. 그 직원도 직원이고 남편도 가만 안 둘 생각이지만 무엇보다 이런 저를 제일 삐뚤어지고 비참하게 만든 건 바로 어머니였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그렇게 들볶아대서 빨리하게 만들더니 하는 내내 며느리 노릇은 저한테 다 부려먹어 놓고선 누구한테 뭐가 어쨌다고요? 뭐? 원래 너 같은 며느리를 원했다면서 한상 가득 차려서 밥까지 먹였다고요?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에게 밥을 차려주긴커녕 매번 지시하고 명령하기만 하던 분이에요. 아들 녀석이 저런 짓을 한다면 엄마가 되어서 단번에 야단을 호되게 쳐서 둘 다 내쫓았어야지.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가요? 이쯤 되니 남편이 저 여자를 데리고 들이닥친 건지 아니면 어머니가 알고 한번 데려와 보라고 한 건지를 전 진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도 저런 미친 짓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니까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이런 식이면 남편과 피 흘리며 이혼하는 돈이 있더라도 저도 똑같이 먹이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건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 좀 고민이 되는데, 저도 요즘 정신이 피폐해져서 그런지 진짜 이판사판 물불 다 안 가리게 되네요. 이건 결혼 초 때 남편이 저한테 오픈했던 얘기고, 당시 저도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원래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딱히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은 아니고, 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 아버님께서 꽤 여자 편력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남편은 저에게 그렇게 자기 아버지의 이런 부분을 싫다고 해놓고선 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버님은 예전부터 술만 마시면 꼭 여자들이 있는 안 좋은 곳들을 드나드셨고, 심지어 아들이 결혼할 무렵 상견례 자리에도 아프셔서 못 온 게 아니라 어머니 몰래 만나는 아주머니와 어딘가 가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걸 남편이 동네 어귀에서 발견해 대판 싸웠고, 아버님은 그 이후로 남편 눈치를 좀 보긴 했지만, 그렇다고 만남을 끊지도 않은 지지부진한 관계를 이어오시더군요. 그래서 본인 아들과도 사이가 너무 안 좋았고, 어머니와는 늘상 얼굴만 마주하면 으르렁대는 분이시라 집에서도 별말을 안 하세요.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머니와 남편 둘 다 참 안 됐다고 생각했고, 아버님도 어쩜 연세가 드실 대로 드신 분이 저러실 수 있나 싶어서 참 안 좋게 보였어요. 보통은 딱 이 정도로 생각이 정리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어쩜 우리 어머니와 남편은 이런 모습에 그렇게 진저리를 내놓고 둘이서는 멀쩡히 상간녀를 불러다가 밥을 해먹고 깔깔거리며 나를 바보 천치로 만들어놨다뇨. 그걸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가장 슬픈 건 제가 알 거라고 생각해도 크게 신경을 안 쓸 것 같다는 거예요. 둘 다 저를 그렇게 세상 모지리로 바보 취급하면서 말을 함부로 해대고 있으니까요. 결국 저도 살기 위해, 제가 숨을 쉬기 위해서 저만의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게 뭐 법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저도 사람인데 어디론가 해소를 하긴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며칠을 머리 싸매고 누워서 이만 벅벅 갈다 보니 굳이 바락바락 싸우고 핏줄 흘리지 않아도 나름 할 말 확실히 해가면서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 것 같더군요.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아버님을 우리 집에 초대하는 일이었어요. 아버님이야 사실 아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별로 드나드신 적도 없지만 제가 모처럼 모셔서 애기도 보여드린다고 하면 좋아하실 터였고요. 어차피 남편도 며칠째 집을 들어오지 않았고 그냥 새삼스레 별일 없는 척 아버님께 괜히 연락드려보게 되었어요. 아버님 입장에서는 아들과 동시에 며느리도 연락을 잘 안 하니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모처럼 오셔서 식사를 하고 가시라는 말을 들으시니 무척 놀라신 것 같더군요. 그래서 당장 오신다는데 전 거기다가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혼자 오지 마시고 편한 분이랑 오시라고 말이에요. 아버님은 처음엔 좀 당황하시는 것 같았는데 저도 대강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다. 저에게는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 어른들이시니 대접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해서 아버님은 말로만 듣던 그 아주머니와 함께 저희 집으로 오셨고 간단히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드시도록 했답니다. 아버님은 진짜 몇 번 들러본 적 없는 아들네 집이라 나름 괜찮게 생각하셨던 것 같았고 저도 이때를 놓치지 않고 식사 준비한 사진, 아버님이 우리 아기를 안고 계신 사진이라든지 그 아주머님이 같이 과일을 드시는 모습을 찍어서 남기게 되었어요. 어디까지나 저의 이 추스러지지 않는 분노 때문에 이렇게 모시게 된 게 좀 죄송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겸사겸사 한 번은 모셔야 했고 아버님에게도 딱히 나쁜 경험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두 분이 돌아가신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어머니를 단톡방을 따로 만들어서 불렀어요. 이게 뭐냐는 어머니의 퉁명스러운 물음에 저는 사진을 쭉쭉 올려댔습니다. 6, 7장의 사진이었는데 그걸 올리는 내내 어찌나 쾌감이 온몸을 타고 흐르던지요. 날 그렇게 무시하고 멋대로 밟기를 수년간 해와놓고 니들은 니들 편한 대로 따로 새 부인과 새 며느리랑 소꿉장난을 하고 있었다는 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 도저히 딴지 걸 수 없도록 저는 즉시 원래 남편 핸드폰에 있던 그 상간녀와 우리 어머니, 남편과의 세세 만남에 대한 카톡 대화 내용을 찍어둔 이미지까지 주르륵 올렸어요. 어머니가 외마디를 겨우 답장하시고 바로 전화를 걸어 오시는데 받지도 않고 차단해버리고 저는 그 단톡방을 나와버렸습니다. 어차피 그들도 나에게 한 짓에 대해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을 텐데 내가 물리적으로 뭐 피해 입히고 뭔 잘못을 했나요? 나는 남편과 그 여자를 외도로 증거 제출해서 이혼 소송하면 그만이지만 어머니와 남편은 저한테 뭘 어쩔 수 있는데요? 아버님의 상간녀랑 셋이서 만나서 밥 먹은 게 며느리인 제가 뭐 범법적인 죄라도 저지른 건가요? 저는 너무 당당하고 법 아래 하나도 걸릴 게 없어서 너무 통쾌하더군요. 단지 이 지긋지긋하게 이어질 이혼 소송을 생각하면 혈압이 오르지만 저는 단 한 푼도 조금의 여유도 그들에게 내주지 않을 생각이에요. 이혼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었지만 이렇게 정서적으로라도 복수하지 않았다면 저는 화병에 못 이겨 진작 알아 누웠을 테고요. 어머니는 우리 집 문을 부수겠다며 당장 나오라고 난리쳐대는 걸 제가 문자로 조금만 거기서 더 하시면 증거 잡아서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예요. 이제 더 이상 바보같이 당하고 있지 않고 해볼 테면 더 해볼 생각입니다.